3회 코리안 어워드 축구, 이번엔 스포츠 부문입니다. 상 이름도 딱 이분 맞춤이죠. 손세이셔널 상에 수상되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토트넘의 해결사, 현대 축구의 이상적인 공격수, 월드 클래스. 올 한 해 전 세계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진짜 클래스가 다르고 올해는 침투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선에 있다가 진짜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전술을 이제 이 선수 위주로 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챙겨보고 잘 정도고 진짜? 만약 못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포츠 뉴스를 먼저 봐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꼭 골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장 기자는 손 선수 실제로 만났잖아요. 저는 네.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행사장에서 네네.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인터뷰마다 본인을 낮추고 As I said before, it's not very important to who scored the goal, who scored.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is the team, 팀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참 코리안 어워즈에서 상을 받을 만하지 않나 싶네요. 자, 유럽의 명문 구단 토트넘 하스퍼 소속인 손흥민 선수는요. 국내에서는 3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차범근 전 감독의 유럽 통산 121골 기록을 지난해 경신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수가 된 손흥민. 네,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에서 11골 10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2020-2021 시즌에서는 더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첫 경기부터 무려 4골을 기록해 한 경기 최다 득점 선수에 등극했고요. 아직 이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진행 중인데도 벌써 엄청난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EPL 사무국이 발표한 10월의 선수 수상자로 선정, 개인 통산 3번째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센세이셔널하게 누비는 글을 두고 인터넷에서 피 튀기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스포츠 방송사는 공식 SNS에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현지 축구 팬들은 예스! 손흥민 월클 인정이라며 수많은 인정 댓글과 좋아요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해주고 있다라며 극찬을 했고요. 저런 걸 스포츠 채널에서 할 만큼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해요. 그러네. 그럼요. 절정이네. 자, 그리고요. 올해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유럽의 또 다른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한다라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해서 무려 885억 원 상당의 대형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신화, 올타임 리빙 레전드, 아니 포에버 레전드.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뉴 월클의 등장, 유럽을 사로잡은 벽. 이번엔 한국을 넘어 유럽인들을 아주 꽉 사로잡은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김민재, 나 어제 보고 왔어. 완벽 그 이상. 축구계에서 철벽 수비로 일명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미 축구계에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이을 차세대 월클로 찜공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팀의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고 압박 수비를 펼치는 한편 수비수지만 때론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넣기까지.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로도 불리는 자랑스러운 센터백 김민재 선수는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소속 주축 수비수에서 2022년에 이탈리아 명문 구단 나폴리에 이적. 나폴리 출신의 레전드 축구 선수 브루스 콜로티, 또 다른 이탈리아의 축구 레전드 파비오 깐나바로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전현직 축구 선수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폴리의 감독은 한 경기 직후 김민재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승리의 공을 그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 A에선 디펜딩 챔피언 AC밀란과의 경기 등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승리를 견인하며 축구계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세리에 데뷔 한 달 만에 세리에 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한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평점 7.46으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 축신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뽑은 거잖아요. 유럽 전체. 네.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뭐 골도 잘 넣고 네. 수비 일단 뭐 완벽하고 그러니까 몸싸움에서도 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성형 선수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별들의 잔치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K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리그 EPL에서 활약하는 리버풀의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 1억 유로의 사나이 다윈 누네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그래서 세리에 A에선 저렇게 벽 김민재라고 공식 인정. 무로가 벽인가 보다. 네, 일무로 캔. 그리고 유럽 언론들 역시 그는 마치 하나의 벽 같았다. 몸은 물론 머리와 발까지 김민재는 그의 뒤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등등등. 자랑스러운 K벽의 위력을 끊임없이 극찬했습니다. 뭔가 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또 기대가 되고요. 그죠? 새로운 월드 클래스의 화려한 등장, 유럽 무대를 누비는 그의 황금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통합시킨 힘. 저는 이 힘의 원동력이 된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문화재이자 대한민국의 국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나왔어요, 오늘. 그러죠? 자, 이것은 축구자료 수집가인 이재영 씨가 2006년 8월 머나먼 이집트까지 직접 찾아가서요. 한 남성을 만나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한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지? 뭔데 애초에 뺏겼죠?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맞아. 축구공. 아, 이거 2002년 대회 때 쓰던 공식공인데? 그렇죠. 피버노바. 야, 이거 진짜 기억난다. 저 색깔이랑 저 공 모양. 자, 이 공은 전 국민이 뜨겁게 열광했던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행을 확정지은 홍명보 선수의 승부차기 공입니다. 홍명보 선수의 이 승부차기 공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4강 진출을 달성.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힘이자 기적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세계축구대회 8강전, 우리나라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4강 진출 티켓을 걸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코어는 0대0. 결국 남은 것은 승부차기였습니다. 양팀 3명의 키퍼가 똑같이 승부차기에 성공하며 팽팽히 맞선 상황. 그런데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인 호아킨이 날린 슛을 정확히 막아낸 이훈재 골키퍼. 맞고 나서 어미손. 이러고 지나가셨죠. 이를 꽉 물고 나 쭉 대한민국이 4대3으로 앞서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4강 진출의 운명은 마지막 키커인 홍명보 선수의 발 아래 놓인 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속에 홍명보 선수가 찬 골은 슛! 골! 승부는 5대3으로 전 국민이 바라던 4강 진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홍명보 선수가 이거 뛰어왔던 기억 나시죠? 엄청나게 좋은 머릿결이 이렇게 좌우로 펄럭펄럭했던 기억이 나죠. 맞아. 저 공이 한국 축구사 아닌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공이 왜 이집트에 가 있냐고. 자, 경기 종료 때 그라운드에 있던 축구공은요. 주심이 갖는 게 관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관리예요. 아 관리. 전혀 몰랐네. 훔쳐간 게 아닙니다. 관리예요. 난 자꾸 나쁘게 생각했네. 그리고 그게 들고 오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에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스페인전 주심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간두르 심판이 그 공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축구자료 수집가 이재영 씨는요. 이것이 이집트에 있으면 집안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가면 한국 축구 100년사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 될 겁니다. 간두르 심판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스페인전 승부차기 공을 기증받았습니다. 대단하시다. 기증 증서도 저렇게. 야, 그걸 이거는 기증해 주셨다는 쳐내야 거잖아. 된다. 네. 이걸 가져오신 분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기증해 주신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이번에 3위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구세주 메시 비망록.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수라 평가받는 바로 그 이름, 리오넬 메시.
그의 고난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강 노동자이자 지역 축구팀 코치였던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시.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요. 1995년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소년 팀에 입단해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메시는 날카로운 슈팅과 오랜 시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입단한 해부터 4경기 연속 팀의 우승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쭉쭉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드님께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입니다. 신장은 많이 커봐야 150cm 남짓일 겁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일 뿐더러 게다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은 매달 $1,000. 그렇게 안타깝게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가족들 모두 스페인으로 건너온다면 우리 쪽에서 모든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오? 설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유소년 축구단에서 매 순간 최고의 플레이를 해온 메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세계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 B에서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입단 후 구단의 지원으로 꾸준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메시는 170cm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보다 작은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렵한 드리블과 재빠른 플레이를 강점으로 삼아 유소년 축구계를 그야말로 평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 메시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느냐? 아닙니다. 2006년엔 독일 세계축구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상대편을 팔꿈치로 가격해 47초 만에 퇴장. 게다가 독일과의 8강전에서는 벤치만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빈 강정이네 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 기대를 한다는 유망주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맞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별로여서 또 축구계가 기사가 세잖아요. 혹평이 막 엄청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묵묵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2008년 유럽 축구연맹 리그에서는 보란듯이 이 리그에서만 무려 23골을 넣으며 내가 바로 메시다를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엔 FIFA 선정 올해 선수상을 비롯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모조리 휩쓸어버린 메시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에게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라 불리게 됐습니다. 소련 땅을 누빈 비운의 축구 영웅. 러시아의 홈구장 카잔 아레나. 2018년 러시아 세계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승리. 일명 카잔의 기적을 이룬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 이곳에서 활약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아 멋있다.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리그 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황인범 선수 이전에 이미 축구공 하나로 소련 땅을 누빈 한국인 축구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랬나요? 자, 소련을 쓸어버린 축구 영웅. 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미하일 이바노비치 안입니다. 자, 그는 1952년 2월 19일 우즈벡 타슈켄타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인 3세 고려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요. 축구로 고려인의 위상을 드높이겠어. 큰 꿈을 품고 축구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미하일 안은 탁월한 패스와 드리블 능력으로 1968년 17살의 나이로 소련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 그래서 미하일 안은 핍박받던 고려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랬겠네. 엄청 자랑스러웠겠네. 자, 그 기대에 힘입어 소련 리그 명문팀에 입단한 미하일 안은 2부 리그로 떨어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1974년에는 29개 경기에 출전해 11골, 이듬해에는 27개 경기에 출전해 8골을 터뜨리며 3시즌 연속 팀 내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소련 연방 축구선수 33인에도 선정, 고려인뿐 아니라 많은 소련인들이 응원하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안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나? 부상 아닌가? 시기 질투로 어떻게 뒤에서 백태클 같은 거 해갖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자, 1979년 8월 11일 미하일 안은 원정 경기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
그가 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 그렇게 미하일 안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요. 미하일 안은 그 당시 컨디션 문제로 경기 출전이 불가. 하지만 팀 주장으로서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주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았다는 거야. 이제 팀 리더였다는 거잖아요. 저 사고가 없었으면 아마 차분만큼이나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겠네요. 그랬을 수 있죠. 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고려인의 축구 영웅 미하일 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웨더 축덕 챔피언스. 6살 꼬마 축구 덕후의 인생 역전. 2002년 한일 축구대회 당시 기적 같은 감동의 순간이면 늘 소환됐던 이 노래. 이 노래가 쫙 깔려 나오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감동 먹은 1위는 바로 2002년 한일 축구대회 부금의 주인공 조수미 씨입니다. 음악과 축구는 내 인생! 이라 말할 정도로 음악만큼 축구를 사랑하는 자칭 축덕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과거 이탈리아 유학 시절 축구의 매력을 알게 된 그녀는요. 특히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과 AS 로마 소속의 프란체스코 토티를 열렬히 사모하는 축구 팬으로요.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우는 건 기본이고요.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축구에 대한 지식도 완벽히 장착. SNS를 통해 날카로운 축구 경기 분석과 정확한 경기 예측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에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에파 유로 2012 당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전을 시청하던 중 내가 감독이라면은 후반에 디 나탈레를 투입할 거야. 라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팀 감독이 그녀의 말대로 후반에 디 나탈레를 투입. 디 나탈레가 교체 투입된 지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어서 당시 축덕들 사이에서는 조수미를 한국 축구 감독으로 라는 반응도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축구를 향한 무한애정으로 지난 2002년 한일 축구대회의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수미. 축구대회 응원송 챔피언을 통해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소개할 이 축덕은 축구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주인공입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성 규모 9.1의 강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도양 일대 무려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6살 꼬마아이 마르투니스 역시 이 끔찍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소파를 꼭 붙잡은 채 물에 퉁퉁 부른 국수로 허기를 달래고 웅덩이의 고인물로 갈증을 달래며 마침내 21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마르투니스. 이 6살짜리 꼬마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가족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살아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의 꿈 또한 호날두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쓰나미로 인해 가족을 다 잃고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이 아이에게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마르투니스의 사연이 포르투갈 전역에 방송이 됐고요. 이 사연을 접한 뒤 축구에 대한 열망에 깊이 감명을 받은 호날두가 후원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후 마르투니스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건 물론 맨유에서 뛰고 있었을 당시에는 마르투니스를 영구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1년 뒤 인도네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요. 포르투갈 명문 축구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 유소년 팀에 입단하는 기적을 이루고 맙니다. 포르투갈 3대 명문 클럽으로 꼽히는 이곳은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기 전까지 뛰었던 곳입니다. 본인 친정팀이잖아요. 그렇죠. 마르투니스는 호날두 덕후에서 제2의 호날두가 된 것입니다.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추억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떴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뭐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친 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아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어린 그 학생들이 박세리 키즈. 골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차 트로피가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선생님의 20년 내리사랑. 여기 제자를 위해 무릎을 꿇은 한 스승이 있습니다. 어머. 2008년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경기 총선과 함께 선두를 유지하던 박태환 선수는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수영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 감독. 1996년 꼬마 박태환의 재능을 알아본 노민상 코치. 그때부터 당시엔 흔치 않았던 외국의 수영 교본을 구입해 직접 번역까지 해서 가르쳤고요. 수천 장의 기록 일지를 작성하며 체계적인 지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선생이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박태환 선수를 품었는데요. 이렇게 10년 넘게 노민상 감독의 훈련을 성실히 따라준 박태환 선수. 그리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듯 2006년 도하 아시안 체육대회에서 또 2012년 런던 세계스포츠대회까지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적인 수영 선수로 우뚝 섰고요. 더불어 마린보이 박태환의 스승 노민상 감독도 고졸 출신 무명 지도자에서 국가대표 수영 감독까지 맡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 두 사람. 그런데 2015년 1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수영 영웅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문. 3년간 국가대표 정지라는 징계를 받아 2016년 리우 세계 스포츠 대회 출전까지 무산된 위기를 맞이. 게다가 실망을 한 여론들의 문매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때 기억나요, 진짜. 충격적이었죠.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자식 같았던 박태환 선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큰 시리에 빠진 노민상 감독.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을 올림픽에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옆에 놀랐어. 정말. 그리고 그의 호소에 힘입어 여론도 점차 누그러지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게 됐죠. 결국 리우 세계 스포츠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 박태환 선수. 비록 리우에서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요. 그 이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을 세우며 건재함을 증명했고요. 지금도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태환 선수는 자신의 영원한 스승 노민상 감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 감독님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늘 그렇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절망 끝에 선 제자를 구해낸 건 스승의 끝없는 사랑이 아닐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죠. 바로 게임입니다. e스포츠.
과거에는 e스포츠가 단순한 오락거리로 여겨졌지만요. 오락이라 그랬죠, 진짜. 옛날에 오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오락실 같잖아. 예. 현재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요, 무려 17조 원입니다. 2022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페이커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요, e스포츠 종주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게임 잘해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게임상에서 한국인 만나면 무섭다고 할 정도고 한국인이랑 같은 서버에서 게임 안 하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개발하던 사람들조차 상상도 못한 버그를 다 찾아냅니다. 네. 그런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명한 국산 게임이 없는 게임 불모지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초의 온라인 게임, 바삐의 나라입니다. 바나라고 하죠, 줄여서. 이건 뭐 전설입니다. 아, 이거 해봤어요? 아유, 어떻게 안 해봐요. 사실은 이때 저 바삐의 나라와 리니삐 뭐 이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네. 저게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지금 웹소설의 판타지 문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네. 바삐의 나라는 게임 회사 N사에서 1996년도에 출시한 국내 최장수 온라인 게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되고 있는 MMORPG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이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는 이유, 오락실 게임, 콘솔 게임, CD팩 게임이 주를 이루던 시대, 바삐의 나라는 PC 통신을 통해 접속해서 이용하는 정액제 서비스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게임 안에서 다른 유저, 사람들과 팀을 이뤄 함께 게임을 하고요. 채팅을 하면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클랜이라고 했죠. 네, 그 문화가 정착이 됐어. 길드, 클랜 뭐 이런 게 생기죠. 그리고 1997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함께 국내 PC방의 유행, 게임 바삐의 나라의 인기도 날로 높아졌고요. 1998년에는 연매출 100억을 기록, 게임 업계에서는 국내 최초,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게임 한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네요. 조상인 셈이에요. 시조세지, 시조세.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버전도 출시하며 게임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비스예요? 그럼요. 바람의 나라 아직도 해요. 대박이다. 새로운 게임이 우죽순 쏟아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25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이 자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인정합니다. 네. 세계를 화합시킨 평화의 상징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30년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두 대회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요. 그런데 이 두 대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 특히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소 대립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래서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 세계 스포츠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60여 개국이 불참을 선언. 맞아요. 또 4년 뒤 치러진 1984년 LA 세계 스포츠 대회는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18개 나라가 불참하며 반쪽짜리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1988년 과연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무려 159개국이 참가, 당시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대 참가국 수를 기록하며 세계 평화를 한 발짝 앞당긴 제24회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개최가 됐던 겁니다. 정말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서 손에 손잡고였어요. 진짜. 세계 대회만에 뭐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참여한 대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30년 뒤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가 됐던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직전에도 전 세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한 또 다른 냉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또 미국을 향한 거침없는 도발에 핵 전쟁까지 거론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 발사 뉴스를 매일 접했던 것 같아요. 네. 무서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북한이 2018 평창 세계 스포츠 대회 참가를 선언.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진정한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며 당시 대회 슬로건이었던 하나된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야, 근데 두 대회 모두 이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의미도 크고. 그래서요, 저는요, 세계 평화의 역사 한 획을 긋 두 세계 스포츠 대회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성화봉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8월 23일 그리스에서 채화돼 8월 27일 한국에 무사히 도착. 무려 1,467명의 손을 거치며 4,168km의 거리를 이동했고요.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아시안게임 육상 금메달 3관왕 임춘혜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성화봉을 건네받은 최종 점화자는요. 국민대표 3인으로 당시 선마을 선생님 정선남 씨, 마라톤 선수 김원탁 씨, 소녀 무용가 손미정 씨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2018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뜨거운 평화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평화를 상징한 첫 한국인 성화 봉송 주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부터요. 이야. 박보검, 유재석, 이상화, 차범근 등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일반인까지 총 7,500여 명에 의해 성화봉이 운반됐고요. 최종 점화자인 피겨 퀸 김혜라 선수의 화려한 피겨 연기 끝에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영광이네요, 진짜 저. 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현재 수정구 체조 경기장에,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스포츠 축제라고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문화재까지 할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잖아. 세계의 어떤 그 화합과 평화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평화의 상징 성화봉 외에도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스포츠 대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렸던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 역시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명소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고대 경기장으로 쓰였던 이 콜로세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88 서울 세계 스포츠대의 의미와 우리 스포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봤습니다.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 우리 근현대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뭐 2000년 후까지 보존될 어떤 의미가 있죠. 있죠. 네.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의 메인 스타디움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가 김수근 씨께서 조선 백자의 우아한 곡선미를 따서 설계한 곳인데요. 약 7만 석의 관중석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듯 한강에서 시작된 개회식은요. 성화봉송, 보싸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길이 남을 희대 명장면, 굴렁쇠 소년의 퍼포먼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울려 퍼진 노래. 손의 손잡. 노래도 좋았어요. 야, 저런 거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뿐만 아니라 개최 당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요.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탈피했고요. 세계는 서울, 서울은 세계. 이렇게 대회 당시의 표어처럼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제적 도시로서의 도약을 보여준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랫도록 보존하기 위해 이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을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형 진짜.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기록이나 깨지. 그치, 애매하게. 뭐야 이게. 2020년 7월 한 소년의 발레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머, 저 미끄러운데. 우와, 우리 잘해. 이 영상의 주인공은 나이지리아의 11살 소년 마두 음소마 앤서니.
5살 때부터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출 만큼 천성적으로 발레를 사랑했던 마두는 동네 무료 발레 교습소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발레를 향한 마두의 열정과 재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마두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무대. 딱딱한 시멘트 바닥, 비 오는 궂은 날씨도 마두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변한 토슈즈, 연습복 하나 없었지만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점프와 턴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보셨던 영상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는 마두의 모습을 교습소 선생님이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저렇게 안정적인 턴을 돌다니 정말 대단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는 이 소년이 저에겐 열정이라는 감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두의 연습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쳤던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며 세계 곳곳 발레 교육 기관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중 미국의 한 유명 발레단은 마두에게 뉴욕의 발레단 산하 무용학교에 장학생 입학까지 제안. 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교습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번 계기로 마두는 전문적인 발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요. 어머. 아직 남자 발레 무용수가 없는 나이지리아의 희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야. 아까도 우리는 다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맞아요. 비에 젖은 몸으로 발레 심취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는 거죠. 네. 현실판 빌리 엘리어트로 불리며 희망과 꿈을 선사한 마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레를 하면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서 여러 나라에서 꼭 공연하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지리아 최초의 발레리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종은 늦은 나이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 제2의 인생을 펼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영국에 거주하는 버나드 비비. 지난 2015년 아내와 사별한 비비는 슬픔을 잊을 수 있는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했는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소시적인 아내를 단박에 사로잡았던 라틴 댄스. 젊은 시절 취미 삼아 잠깐 스텝 좀 밟았던 기억이 떠오른 건데요. 비록 그동안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며 춤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지만 비비는 기분 전환을 위해 탭댄스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탭댄스를 배우기에는 너무 뻣뻣하신 것 같아요. 대신 그 유연함을 기를 수 있는 발레 어떠세요? 당시 비비의 나이는 71세. 발레 수업 학생 30여 명 가운데 비비는 청일점, 유일한 70대 노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생전 처음으로 발레를 배운 비비. 그런데 말입니다. 1, 2, 3, 4.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비비님이 우리 반 우등생이세요. 몸 안에서 샘솟는 댄스 본능. 비비는 71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발레 초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발레의 발자도 모르셨던 비비는 일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본인의 놀라운 재능에 푹 빠졌고요. 발레를 배운 지 4년 만인 2019년도에는 영국 왕립 무용학교 발레 시험에서 무려 동상을 수상.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은상과는 단 3점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아니 70대의 나이에 발레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무슨 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건 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70대 발레리노 비비의 비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비는 더 높은 단계의 시험을 목표로 꾸준히 발레 실력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메달이 몇 개야? 스나이퍼예요? 메달이 아니 메달 한 저거 50개 안 돼요? 조준을 잘해도 수만 번 잘못 치면 빗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스포츠인데 이분은 근데 원래 무슨 뭐 군대 특수부대 출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직 올림픽 국가대표. 남다른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사진 속의 할머니는 경이로운 사격 실력으로 100여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고령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셨던 찬드로 투마. 그런데 이 찬드로가 처음 사격을 시작한 때는 이를 바라보는 68세. 그전까지 자녀 6명에 손주 15명까지 대가족을 돌보느라 집안일에 바쁘셨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나이에 사격을 시작하기도 하는구나.
할 수 있는 많은 취미 생활이 있었을 텐데. 사격이 좋으셨나 보네. 그러니까요. 할머니 찬도로는 손녀를 마을 사격장에 데려다 줬다가요. 손녀가 장전을 어려워하길래 도와줬는데 처음 만져본 총은 찬도로의 손에 그야말로 착붙. 그냥 그까이 거면 대충 쐈더니만 한가운데 콕 박히더만 그냥. 찬도로의 남다른 사격 실력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사격장의 코치님은요. 아니 이럴 수가. 할머니 정말 총 처음 쏴보신 거 맞아요? 할머니는 타고난 사수예요. 자, 이렇게 정식 훈련을 제한 뒤늦게 사격의 길에 들어선 찬도로는요. 평소에 집안일을 하시다 틈틈이 돌을 던져서 병 맞추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사격감을 유지했고요. 총을 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말도 안 돼. 이를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름 돋는 실력을 보여줬고요. 신이 내린 재능에 열정. 몇 번의 연습까지 더해지니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한 찬도로는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메달을 싹쓸이. 인도를 뒤흔든 베테랑 명사수가 됐던 겁니다. 미치겠다. 야, 아니 그날 손녀 따라 사격장 안 가셨으면은 자기 총 쏘는 재능 있는 거 모르고 사셨겠네. 근데 진짜 늦은 나이는 없네. 안 하는 내가 있을 뿐이네 진짜. 나이 핑계를 대는 우리 한 기자님 같은 분들께 찬도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역도 종목 여자 49kg급에 출전한 미라바이 찬호. 그녀는 인도 여자 역도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하며 인도의 스포츠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직업이 작은 시골 마을의 기차 검표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연습에만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검표원으로 일하시면서 야, 이 역도의 기량을 어떻게 올리셨을지도 궁금하고. 뭐 그 역에서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들어버리겠네. 들어서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죠. 버스 예. 밖으로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사실 찬우는 어린 시절부터 역도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녀가 역도에 입문한 계기도 범상치 않았는데요. 찬우, 장작을 그만큼 들고도 안 무거워? 오빠야말로 괜찮아?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좀 들어줄까? 타고난 근수저였던 그녀는 12살 나이에 장작을 옮기다가 재능을 발견합니다. 이야. 저렇게 힘이 좋아서야. 찬우는 역도하면 딱이겠다. 같은 또래 남자애들도 못 드는 무거운 짐을 척척 들어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역도 권유를 받았습니다. 체육은 네. 좀 어렸을 때부터 몸을 그거에 맞게 발전시킨 게 아니면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허, 장작 드는 걸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그거? 타고난 게 있는 것 재능은 같아. 있나 보지만 네. 그래도 자, 이렇게 역도를 시작한 찬우. 편한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이라 트럭 운전사들의 차를 얻어 타며 스포츠 아카데미를 다니며 연습을 하고 크고 작은 역도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생계로 인해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그렇게 기차 검표원이 됐고요. 취직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역도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도를 사랑했고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16년 리우 세계 스포츠 대회에 도전까지 하게 됐는데요. 6위에 머물며 입상에 실패했죠. 하지만 그녀는 다음 대회에서는 꼭 메달을 따겠어요. 메달리스트의 꿈을 버리지 못했고요. 검표원이라는 일과 역도 연습을 병행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당당하게 은메달을 차지. 그동안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던 인도 여자 역도의 역사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아니 운동만 집중해서 해도 메달 따는 게 쉽지 않은데 검표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나왔는데 메달을 받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뭐 근육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도 메달 따기 힘든데 거기에 맞게 훈련하잖아요. 맞게 근육에 먹어요. 맞게. 또 먹는 거를 시간 그렇지. 재고 양 재고 해서 먹는다고. 식단부터 모든 걸 다 해도 힘든 건데 저거를 찬우의 수상에 인도 철도부 장관은요. 찬우의 수상은 인도 철도의 경사입니다. 상금은 물론 승진도 약속하겠습니다. 라며 찬우에게 약 3억 1천만 원의 포상금과 승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영웅이다. 영웅이죠. 찬우의 고향인
마니프로 주정부 또한 상금 약 1억 5,500만 원에 경찰 고위직 간부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찬호는 근수저 재능 덕분에 새로운 인생 역전의 신화를 그렸습니다. 철도청하고 경찰청하고 싸우겠는데요? 서로 데려가겠다고? 이 정도면 스카우트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인도 가정부의 인생 역전 스토리. 고난과 장애를 극복한 원더우먼. 19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이에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평생 의족을 착용하거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난 에이미 멀린스는 결국 첫 돌이 지나고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의족을 차고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다리를 두꺼운 고무밴드로 조인 뒤 재활 운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넌 나약하지 않아. 정말 강하고 힘이 넘치는 소녀야. 그녀를 치료한 담당 의사 한마디에 큰 감동과 힘을 받은 그녀. 정말 그때부터 마음을 확 고쳐먹었습니다. 무한 긍정 소녀로 말이죠. 이후에 의족과 한 몸이 돼서요. 자전거, 하이킹, 수영 등 모든 스포츠를 섭렵. 그러다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바로 육상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더운 여름날이면 땀이 차서 의족이 빠지기 일쑤. 하지만 그녀는 육상 선수의 꿈을 향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21살이 된 에이미 멀린스는 결국 애틀랜타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했고요. 100m를 15초 77의 완주. 그리고 멀리 뛰기는 3.5m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당시 멀리 뛰기에서 그녀가 세운 세계 신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는 거 무사요? 그렇죠. 이후에 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상 선수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그녀는 알렉산더 맥비 런웨이에서 의족을 신고 당당히 모델로 서기도 했고요. 와, 멋있다. 육상 선수이자 런웨이를 걷는 모델 에이미 멀린스는 어느 인터뷰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역경은 정상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울린 뜨거운 위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팀 C 인디언스의 최고의 내야수 마이크 아빌레스. 2015년 5월 초부터 수비 실책이 잦아지고 헛스윙을 하는 등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알고 보니 4살 배기 쌍둥이 딸 중에 아드리아나가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어 전처럼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다행히 그 사정을 구단에서 헤아려 줬고요. 그래서 열흘간의 휴가를 줬습니다. 아빠 마이크가 잠시나마 딸 곁을 지켜줄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딸이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고 혹여 어린 딸이 자신의 민머리를 보고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돼서 아빠도 자신의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경기장. 그 경기장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놀라고 맙니다. 자신의 동료들, 매니저, 그리고 코치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과 같이 삭발한 머리를 수줍게 쓰다듬으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 또 더 감동적인 건요. 동료들끼리 마이크의 딸 이름을 딴 팀 아드리아나를 결성해서요.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아드리아나를 응원하고 포화 백혈병에 대한 관심을 더 모으기 위해 SNS에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동료들의 훈훈한 우정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일까요? 2016년 2월 딸 아드리아나는 무사히 골수 이식을 받았고요. 현재는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우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영화다 진짜. 오바마의 꿈은 NBA 구단주? 뉴욕 엄친아가 쌓아올린 덕후의 꿈. 1위 후보, 제 기사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20일로 임기가 끝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요, 미국 최초로 농구 선수 출신 대통령으로 일평생 농구밖에 모르는 농구빠로 유명합니다. 자, 이번 선거는 농구 스코어로 보면 80대 77 정도다. 나는 지금 4쿼터 플레이어다 등 정치를 농구에 비유하는 농구 언어를 사용해서 그야말로 농구 대통령에 등극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슛! 밥 먹고 일어나서 슛! 연설 마친 뒤 또 슛! 슛! 자, 이런 농구 러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어떤 순간보다 대통령하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0년 상위 용사들과 백악관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요.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자, 매직 존슨 등 네로라는 NBA 농구 스타들과 꿈에 그리던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좋았겠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자, 성덕의 느낌을 제대로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평소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는 것이 취미였던 그입니다. 오바마가 정치적인 고향이 시카고 아닙니까? 아하. 또 브루스도 시카고의 팀이었고요. 그렇죠. 지난해 직접 마이클 조던의 목에 자유의 메달을 걸어줌으로써 나 이렇게 성공한 덕후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는 만큼 퇴임 후에 NBA 구단주를 할 거다라는 소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한 잡지 인터뷰에서 NBA 구단주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낸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에서 임기 후 오바마의 삶에 대한 재밌는 영상을 또 이게 메이킹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부통령이랑 너 이제 직장 잃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직접 이제 워싱턴 위저드에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농구를 사랑한다는 거죠.